이번 시간에는 생애주기하고요, 재무 생애주기를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이다. 라이프 사이클 그래가지고 생애주기라고 하는 게 뭐 인생의 청년기, 노년기, 뭐 또는 아동기, 독신기, 부부기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애주기를 표현하는데 이 생애주기를 재무 생애주기로도 또 표현을 해요. 재무 생애주기는 축적기, 가속기, 보유기. 자, 축적기라고 하는 거는 자산 축적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시기로 우리가 일생의 생애주기를 볼 때는 결혼해서 신혼기하고 가족 성장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혼기나 가족 성장기에는 축적기 이렇게 얘기하고요. 가속기는 고객의 소득이 절정에 달한다. 즉 내가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이 되면 소득을 많이 올려가지고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시기, 이걸 가속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속기가 되면 고객은 위험 회피적 태도에서 위험 감수적 태도로, 내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소득이 많기 때문에 다시 돈을 잃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보유기는 고객이 은퇴를 준비하는 단계, 이걸 보유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절정기가 지나버렸거나 또는 위험자산에다가 투자해서 손실을 만약에 본다라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재산을 지켜야 되는 단계, 이거를 보유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 감수도에 대한, 이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 얘기가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 얘기는 위험 감수도. 첫 번째는 재무 목표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재무관리의 주요 개념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무 목표에 대해서 다뤄왔고,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위험 감수도, 리스크 톨러런스라고 해가지고 고객들이 투자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거냐 또는 그걸 받아들이거나 어디까지는 허용한다. 이거를 위험 감수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로 투자 위험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기대치에서부터 멀어진 정도, 그걸 의미하는데, 이걸 변동성 또는 확률과 통계 개념으로 표준 편차라고 얘기해요. 편차가 크면 위험이 크다, 편차가 작으면 위험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위험 감수도라고 하는 거를 고객들이 자기가 사람마다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또는 교육 수준이나 직업에 따라서도, 또는 한 번이라도 투자를 해봤냐 안 해봤냐, 이런 투자 경험, 경력에 따라서도 위험에 대한 태도나 감수도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객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때는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에게 위험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감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조사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위험 감수도 측정 시 주의점 첫 번째는요, 고객한테 당신은 위험에 대해서 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높은 수익을 추구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는 그 본인 자체가 자기 자신도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호하는지 자기 자신이 몰라.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객이 자기가 실제 자기의 성향보다도 부풀리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나는 위험을 선호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보다 더 크게 하거나, 나는 위험이 싫습니다 라고 하는데 극도로 회피하거나 이럴 수가 있고요. 셋째는 고객은 위험에 대한 태도나 성향이 상황에 따라서 또는 경제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변덕스럽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 선호도를 측정하는 그 측정법은 표준화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이 제일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어떤 평가 과정을 써도 완벽하게 위험 감수도를 측정했다, 이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 감수도를 쭉 이제 설문을 통해서라든지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봤다라고 할 때 이 위험 감수도를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사람이냐? 매우 안정형이다. 매우 안정형이라는 얘기는
고객이 절대로 자기 돈의 원금을 깨먹으면 안 되는 성향이 있어요. 나는 이 돈이 목숨과도 같은 돈이다. 그래서 원금 손실이 없는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고객들일 때 매우 안정형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안정형 고객이 있어요. 매우 안전형보다는 조금 위험을 감수할 수 있지만 역시 안정적인 투자 위주의 그런 투자자 유형. 그래서 일부 위험은 조금은 허용하지만 투자 원금은 보호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안정형 이렇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가는 사람. 즉 내가 추가 수익을 더 올리고 싶은데 이 추가 수익을 올리고 싶은데 거기에 따라서 위험이 있다라면 위험을 감수하되 내가 많은 위험은 싫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대 수익을 얻기 위해 예를 들어서 펀드를 가입한다 그러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는 하지만 경제 환경이 변화한다든지 주가가 조금씩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놀래가지고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이거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즉 나 그거 빼주세요 이런 데든지 이런 상품 이런 사람들을 위험 중립형. 그 다음에 공격형이 있어요. 공격형 고객은 투자 자산 중에 일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모아놓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고객을 공격형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이런 고객들을 공격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공격형 투자자들은 위험이 높은 채권형 펀드, 그러니까 채권 펀드라 하더라도 하이힐드 펀드라든지 위험이 높은 펀드, 주식형 펀드, 리츠 같은 이런 것들에다가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우 공격형. 매우 공격형이다 그러면 공격형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매우 공격형이다라고 하는데, 주식이나 파생상품 이런 위험이 굉장히 높은 투자 자산인데 수익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내 수익을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하겠다. 이런 사람을 매우 공격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위험 감수도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화폐 시간 가치. 이 화폐의 시간 가치를 통상적으로 TVM이라고 표현해요. Time Value of Money. 돈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의 100만 원과 내년의 100만 원은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화폐라고 하는 거는 시간 개념이 도입돼서 언제적 돈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화폐의 시간 가치를 따지기 위해서 우선 금리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는데, 이 금리를 적용할 때 달리와 복리, 이 개념 보도록 하죠. 달리는 뭐고 복리는 뭐냐?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개념을 얘기할 때는 항상 퓨처 밸류, 즉 미래 가치죠. 이 미래 가치는 프레젠트 밸류, 즉 현재 가치에다가 달리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달리는요 이렇게 해서 1 플러스 R인데 이 R에다가 직접 N을 곱합니다. 즉 연수를 곱하면 이게 달리 개념의 화폐 시간 가치 개념이고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달리로 따지는 거하고 복리로 따지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복리로 계산하면 퓨처 밸류는 프레젠트 밸류에다가 1 플러스 R의 N승, 즉 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달리 개념과 복리 개념을 예를 들어서 현재 가치가, 즉 프레젠트 밸류가 똑같이 10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프레젠트 밸류가 1000만 원인데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10%고 3년 동안 10%로 꾸준히 투자한다.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달리로 먼저 계산해 볼게요. 1 플러스 R이 10%니까 0.1 곱하기 3년.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을 3년 동안 투자했더니 돈이, 이거는 미래 가치가, 즉 퓨처 밸류가 얼마가 되냐면 13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에 30%를 업 시켜주니까. 그런데
복리로 계산하면 미래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1000만 원에다가 1 플러스 R, 즉 0.1에 3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1.1을 3번 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주면 1300만 원보다는 이쪽이 클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복리로 계산할 때 요 복리 개념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요 복리로 한번 부의 개념을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퓨처 밸류가 커지려면 뭐가 커져야 되느냐? 프레젠트 밸류가 높아도 좋겠고요. 그럼 현재 부자란 얘기죠. 현재 가치가 클 때 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투자 수익률이 높아도 되겠고요. 이건 뭐라고 하냐? N이 높은 거는 N이 계속 가는 거는 투자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이것이 높아도 되겠고요. 이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N이에요. 화폐의 시간가치 개념에서 N이라고 하는 게 아인슈타인도 그래서 인간이 발견한 가장 위대한 수학의 발견은 복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연수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 N이 커지면 얼만큼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지를 맨하탄을 가지고 비유합니다. 자, 미국의 뉴욕이 위치하고 있는 맨하탄 섬을요. 300년 전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미국 정착민들한테 불과 24달러에 팔아넘깁니다. 24달러에 샀던 그 미국 맨하탄 섬이 지금 뉴욕의 땅값이 얼마나 비싸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300년 전에 땅을 저렇게 싸게 팔았다고 헐값에 넘겼느냐? 24달러를 미국의 지금 성장률로 해서 복리로 300년을 계산하면 지금 맨하탄 섬보다도 가치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싸게 파는 게 아니더란 얘기죠. 이걸 복리의 마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리도 연속 복리로 계산할 수가 있고 또 이거를 하나씩 끊어가지고 이산 복리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단리와 복리 개념이 아니라 연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이 연금도 현가, 연금의 현재 가치와 내가, 연금의 미래 가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연금의 미래 가치는 기시급으로 할 거냐 기말급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연금을 먼저 주는 걸로 타는 걸로 할 거냐 또는 나중에 타는 걸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금의 현가와 내가 이런 부분까지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복리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한 번씩 화폐 가치에 대해서는 연금과 일반 화폐 현금에 대해서 현가와 내가 이런 개념을 꼭 따져볼 줄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경우를 우리가 판단을 내려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1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다. 근데 그 복권 취급하는 회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1억 원을 지금 가져갈래요? 아니면 매년 2천만 원씩 한 8년 동안 줄까요? 500만 원씩 영구적으로 연금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5년 동안을 뭐 매년 3천만 원씩 받을래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러면 그 화폐의 가치를 현가로 다 계산해 봐요. 그러면 현재 가치가 제일 큰 걸 선택하면 되겠죠. 이런 방법이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재무관리를 하는데 주요 개념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재무관리를 하려면 재무 목표에 대한 개념,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개념, 고객의 위험 감수도가 어느 정도냐, 화폐의 시간 가치 개념은 뭐냐, 이런 내용을 챙겨둬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고객의 재무제표 작성과 평가. 우리가 재무설계 6단계에서요. 세 번째 단계 재무상태 분석 평가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어요. 3단계에서. 그러면 재무상태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 도구를 쓴다라고 했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선 재무제표 작성과 평가에 앞서서 자금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금 관리 계획, 즉 자금 관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소비하고 어느 정도는 저축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금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데, 자금 관리는 개인이 쓸 수 있는 자금은 어떤 게 있느냐? 자금을 보면 첫 번째는
내가 계속 돈을 번다라면 소득이 있겠죠. 소득을 가지고 쓸 수가 있겠고요. 둘째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뭐 갖고 있는 걸 쓸 수도 있겠죠. 자산이나 또는 미리 저축해놨던 걸 쓸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미래의 기대소득에 근거해서, 즉 미래에 돈 벌면 갚게, 그래서 지금 땡겨 쓰는 거, 이거를 차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자금을 쓸 수 있는 거는 돈 벌어서 쓸 수도 있고, 미리 벌어놨던 거 쌓아놓은 자산을 쓸 수도 있고, 차입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것들을 자금 관리라고 하고, 이 자금 관리는 기회비용 개념도 봐야 되는데, 기회비용은 몇 가지가 있어요. 현재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 미래의 소비를 희생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미리 신용카드로 땡겨 쓰고 미래에 안 쓰는 거, 이런 경우겠죠.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다. 저축해놓고 지금 돈 안 쓰고 미래에 더 쓰려고 하는 거겠죠. 신용카드를 위한 신용구매로 미래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된다. 또는 고품질 저가격을 찾기 위해서 여러 쇼핑센터들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간 낭비를 해요. 그러면 그 시간 낭비도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이 자금 관리에 구성되어 있느냐. 우선 자금 관리 활동은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선 재무 기록하고요. 재무 서류에 대해서 수집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개인 재무제표, 이제 앞으로 자산상태표와 수지상태표를 구체적으로 볼 텐데, 이런 자산상태표, 수지상태표를 작성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따라서 수립, 실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금 관리를 위해서 이 계획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재무 기록은 어떤 게 있느냐? 자산, 그러니까 자산에서는 각종 개인이 갖고 있는 소유 자산, 부채는 뭐 원금이 얼마고 이자는 어떻게 갖고 있고 갚고 난 나머지 부채는 지금 얼마냐, 이런 내용들. 보험, 뭐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몇 개 가입했고 어떤 보험 종류에 가입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 보험 금액은 얼마다, 뭐 이런 거. 소득은 배우자의 소득이 있느냐, 혹은 나 혼자 버느냐, 소득이 유입되는 거는 월급날은 며칠이냐, 지출을 한다라면 예산 수립이 돼 있느냐, 각종 지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느냐, 투자 명세서나 투자 기간은 어떻게 돼 있느냐, 세금은 어떤 세금들을 내고 있고 재산세 납부 실적은 어떤 게 있느냐, 상속을 위해서 내가 유언서 같은 걸 꾸며놨느냐, 신탁 서류는 있느냐, 이런 부분. 퇴직금은 어느 정도 나올 거고 나는 퇴직금을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연금 정보는 어떤 게 있느냐, 의료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의료보험이나 보험 혜택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보험 같은 위험 관리는 어느 정도 해놨느냐, 이런 것들이 재무 자금 관리를 위한 재무 기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파트예요. 개인 재무제표를 내가 직접 고객을 재무 설계해 주기 위해서 개인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거를 평가해 봐야 되겠다. 개인 재무제표의 작성과 평가. 이 개인 재무제표의 작성과 평가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개인 재무제표는 자산상태표와 수지, 그러니까 개인이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걸 수지상태표라고 그래요. 자산상태표와 수지상태표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도 하고, 즉 작성하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보자. 자, 그러면 우선 이 자산상태표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대차대조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인의 대차대조표라면 우리가 기업에서도 말하듯이 자산, 부채, 순자산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 대차대조표는 우선 제일 먼저 자산으로 여기는 것이 뭐냐. 기업에서도 대차대조표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이 되는 것처럼 가계 재무제표에서도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분을 해보는데, 자산은 상업적 가치나 교환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의 현재 가치를 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금뿐만 아니라 뭐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자산, 이걸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자산은 첫째는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은 유동성 자산이라고도 하고요.
언제든지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생활비로 쓴다라든지 또는 긴급 예비자금으로 쓴다라든지 또는 신용카드나 공과금 납부해야 될 때 쓰는 거를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는 구체적으로 뜨겠냐? 직접 현금, 내가 들고 다니는 현금 또는 수표 또는 은행의 요구불 예금 그리고 쉽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저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가면 보통예금 또는 저축예금 그리고 CD, 양도성 예금 증서. 물론 양도성 예금 증서도 기간이 긴 거는 안 되겠습니다만 MMDA 그리고 보험을 내가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해약 환급금 이런 것들이 현금성 자산으로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 주택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시골에 뭐 땅이 있다, 토지가 있다, 또는 나는 빌딩, 상업용 오피스텔이라든지 상업용 부동산이 있다, 나는 시골에 별장을 갖고 있다, 콘도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은 현재 시가로 평가해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알아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자산 가치가 불어나게 되는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함께 부과되는 소득가치, 금전적 이익이 생기는 유무형의, 그러니까 꼭 형태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무형의 자산일 수도 있어요. 즉, 재무목표 측정을 위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주식 갖고 있다, 또는 채권 갖고 있다, 뮤추얼 펀드 같은 펀드에 가입했다, 금덩어리를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그러면 이 금도 내가 투자자산으로 금값이 올라가면 내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신탁을 들어놨다, 적금을 든다, 또는 정기예금을 하고 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이 있다. 이런 것들을 다 투자자산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소유물. 개인 소유물은 자기가 현금화도 가능하지만 주된 보유 목적이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사용하는 것들인데 주로 감가상각이 되는 시간이 경과되면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투자자산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 개인 소유물은 가치가 오히려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샀다가 갖고만 있어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안 썼어. 한 번도 안 탔어도 자동차라든지 또는 가구, 집에서 가구를 사놨다가 중고로 팔아먹는다. 엄청나게 현격하게 가치가 떨어지겠죠. 또는 보석, 미술품, 귀중품, 내가 그냥 가치 증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에서 쓰기 위해서라든지 갖고 있는 거를 개인 소유물, 자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 위에 열거되지 않은 이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한테 빌려준 돈 또는 전세를 살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이 들어갔다든지 골프 회원권이 있다든지 헬스나 콘도 회원권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자산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산, 이제 두 번째는 부채를 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부채에는 사적이든 사업상이든 타인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갚지 않은 거는 다 우리가 부채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미래에 줘야 되는 이자는 부채에 포함이 안 돼요. 이 부채도요.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단기 부채는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주로 신용카드 대금. 카드 대금은 1년이 아니라 다음 달에 갚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또는 현금 서비스, 또는 세금, 올해 내에 꼭 내야 되는 세금, 보험료, 아니면 우리 슈퍼의 외상값, 이런 거, 외상 부채죠, 빚이지요. 그리고 기타 개인적으로 친구들한테, 친인척한테 꿨던 잠깐 갚겠다고 하고 꾼 돈, 또는 어디한테 내가 물건을 가지면서 돈을 안 준 미지급금, 이런 것들은 단기 부채로 분류하고요. 오랫동안 안 갚아도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갚아도 되는 건데 기간을 길게 갚아야 되는 부채, 이걸 장기 부채라고 해서 자동차를 3년 할부로 샀다. 그럼 3년 동안 갚아나가야 되죠. 장기 부채겠고요. 내가 대학 생활을 하는데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럼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걸 갚으려면 취직해가지고 조금씩 갚아나가. 교육자금 대출금, 또는 우리 집을 하나 장만하는데 돈이 다 충족이 안 돼서 국민은행에
1억 원 정도를 내가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다. 상환 기간은 20년이다. 그러면 오랫동안 갚아나가는 거죠. 이것도 장기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는 자산을 기록했고 여기 부채를 기록했으면 이 크기에서 이 크기를 빼면 남는 것이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net worth,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자산에서 전체 부채를 뺀 나머지 차액을 순자산이라고 하고 이 크기가 양의 값이냐 음의 값이냐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결국 순자산과 총부채의 합이 총자산이 되는 거죠. 이게 합계 금액이 총부채와 순자산 합하면 결국 뭐하고 같아지냐면 총자산하고 같아지겠죠. 즉 이쪽과 이쪽이 이퀄이 돼야 되는, 그래서 이게 균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를 나타내는 거를 이 자산의 상태, 부채의 상태, 순자산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 자산상태표 또는 개인의 대차대조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요. 이 개인의 대차대조표나 자산상태표라고 하는 걸 보고 지금 이 가계가 재무상태가 안정적인지 불안한지 이거를 판단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자산 가치가 그렇다고 여기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많다. 이 순자산이 무조건 많으면 재무상태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평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종류의 자산과 어떤 종류의 부채가 얼마만큼인지 또는 어떤 한 종류의 자산 부채가 밀집해서 과도하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된다. 그래서 자산상태표를 가지고 개인의 재무상태를 평가할 때는 획일적으로 하나의 기준이 딱 표준화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현재나 미래의 재무목표 또는 재무상태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개인 대차대조표라는 자산상태표에 대해서 알아봤고, 수지상태표. 수지상태표는, 개인 수지상태표는 기업에서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주는 걸 손익계산서라고 얘기하듯이 일정 기간 동안에 개인 가계에서 현금의 유입, 즉 돈을 벌어들인 것과 지출이라고 하는 유입과 유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흑자냐 적자냐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나타내는 거를 개인 수지상태표라고 해서, 그럼 개인 수지상태표도 역시 제일 먼저 나타내는 거는 유입이겠죠. 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거는 뭐냐? 소득의 원천. 첫 번째는 급여. 셀러리맨이면 월급 타서 급여가 들어왔다. 또는 나는 슈퍼마켓이라도 운영했고 배추장사라도 했다. 자영업도 해가지고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또는 저축을 했더니 또는 투자를 했더니 저축을 통해서 이자가 나왔을 거고 투자를 통해서 배당금이 나왔다든지 주가가 올라가서 차익이 생겼다든지 이것도 소득원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들어온 게 있을 수 있죠. 저축과 투자에서도. 또는 자산의 매매. 2억 주고 집을 한 채 샀다가 집을 파는데 3억 받았다. 그럼 자산 매매를 통해서 돈을 또 벌었지요. 자산의 매매 수입이라고 하고요. 또는 선물. 누군가가 나한테 줬어. 공짜로. 또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탔어. 장학금 타도 현금이 유입되는 거죠. 또는 장학금 타는 게 더 좋을 텐데 교육비 대출을 받았어. 교육비 대출금. 이렇게도 현금이 유입돼요. 또는 내가 실업자가 됐더니 실업수당을 주더라. 그것도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실업수당. 또는 못 산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회보장제도인데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면 정부에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생활비를 대줍니다. 그럼 이런 사회보장적인 급여 또는 연금. 퇴직했더니 퇴직금을 주더라. 이것도 현금에 유입이 되고요. 또는 보조비.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종합소득 신고를 했더니 세금을 그동안 너무 많이 떼어갔다고 환급해줘. 그럼 세금 환급금은 나한테 돈이 다시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거를 현금의 유입 부분으로. 두 번째는 그러면 지출이라고도 하고 유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유출 또는 내가 쓴 거니까 지출. 이쪽이
캐시플로의 인플로라면 이쪽은 비용으로 나가는 거니까 아웃플로가 되겠죠. 캐시플로에. 자, 그런데 이 현금 유출도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고정비 지출이 있고 변동비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이렇게 구분합니다. 가계의 특성에 따라서 꼬박꼬박 매달 일정 금액이 나가면 고정 지출이라고 하고요. 수시로 조금씩 줄일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으면 변동 지출이라고 그래요. 고정 지출의 항목과 변동 지출의 항목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공과금 혹은 관리비, 매달 아파트 관리비를 얼마씩 내야 돼. 또는 매달 공과금이 나와. 그러면 그거는 고정비겠죠. 또는 재산세나 소득세가 세금이 매달 얼마씩 내야 돼. 그리고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1억 원의 대출금이 있었다. 그러면 꼭 뭐를 해야 돼요? 대출금 상환. 대출금은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되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분할 상환을 하고 있어요. 또는 매달 내가 정기적으로 적금을 들어. 정기예금. 고정적으로 매달 얼마씩 불입해. 또는 매달 보험료를 내. 저축성 보험에 얼마, 보장성 보험에 얼마. 그리고 내가 차를 살 때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할부로 샀어. 그러면 자동차 할부금 매달 나가야 돼. 월세, 임대료 이런 것들은 대체로 감소시키기가 어려운 이런 내용인데, 물론 감소시키기가 어렵지만 줄인다라는 게 불가능한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감소시키기가 좀 어려운 성격을 고정지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변동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조금씩 가계가 지출 규모라든지 또는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지출 비목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영역, 이걸 변동지출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계에서 변동지출의 항목은 대표적인 게 식비, 물론 주식비라든지 외식비. 집에서 식비가 많이 들어간다? 뭐 이제 엔겔 개수가 그런 집은 높아지는 거겠죠. 내가 워낙 많이 먹어대. 그러면 먹는 거를 조금 줄인다든지, 하루에 5끼 먹는 걸 3끼를 줄여본다라든지, 야식을 매날 시켜 먹는데 그걸 줄여본다라든지, 외식을 하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흔히 밥을 사 먹는데 밥값이 비싸더라. 그걸 된장찌개나 청국장으로 바꾼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지출되는 거를 줄일 수 있어요. 또는 피복비. 옷을 한번 사 입었다 하면 100만 원짜리 막 옷을 탁탁 사 입어. 그러면 의류비 지출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니까 의류비가 많아지니까 내가 옷값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보세용품 파는 데라든지 좀 싼 데를 간다라든지 할인 매장을 가본다라든지, 아니면 재고품을 한번 유행이 조금 지났지만 패션도 내가 골라서 조금 저가품을 사본다라든지, 또는 덜 사 입으면서 과거에 사놨던 옷을 활용해 본다든지, 또는 교통비. 교통비도 변동지출이에요. 짧은 거리도 흔하면 그냥 허구한 날 택시 타고 다니다가 보니까 야, 교통비 지출이 너무 만만치 않더라. 그러면 웬만한 거리는 걸어가. 또는 길도 안 막히고 좋아. 지하철을 이용해. 이렇게 하면 교통비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또는 통신비. 요즘 통신비 지출이 굉장히 많아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하고 수시로 문자 날리고 수시로 통화하고 수다 떨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에 전화요금이 15만 원 나왔더라. 그럼 어떻게 이걸 줄이느냐? 가끔 예를 들면 이제는 나는 핸드폰 전화는 내가는 전화 안 한다. 그럼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전화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전화벨을 눌러놓고서 바로 끊어버려. 그럼 저쪽에 상대방이 번호가 뜨면 궁금하면 전화하겠지. 그러면 나는 받기만 하는 전화를 써. 그러면 전화요금을 줄인다든지 통신비 같은 것도 줄인다든지, 또는 경조사비. 경조사비 지출도 또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산다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내가 주위의 사람들의 애경사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내 사회적 위치 때문에 많은 돈을 부주하고 그랬는데 좀 부주금을 현실화시켜서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것도 줄일 수가 있죠. 또는 교양 오락비. 내가 교양 오락비나 또는 의류비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줄일 수 있어요. 이런 걸 변동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다 합치면 이제 유출 부분이 되죠. 그러면 이런 유입 부분하고 유출 부분하고 따져봤더니 이쪽이 크면은 적자고 이쪽이 크면은 흑자가 되겠죠. 그래서 손익을 결산하는데 이 양쪽을 결산하면 그걸 순현금 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의 값을 따져가지고 양의 값이 나오면 흑자, 음의 값이 나오면 적자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 행동을 평가하는 게 수지상태 평가. 즉, 이 수지상태 평가가 수입과 지출을 한번 평가해 보는데, 우선 이 평가는 개인이 재무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즉, 수지상태표를 통해서 수입에 비해서 내가 너무 많은 씀씀이가 크지는 않았는지 또는 어떤 부분, 이걸 쭉 기록하다 보면 어떤 부분의 지출이 과도했는지 또는 이 중에 내가 줄일 수 있는 거는 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계에서는 적자보다는 흑자 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흑자는 개인이 가계에서 재무자원을 잘 관리했고 재무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함부로 썼거나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가 있다. 그래서 흑자를 보이면 그 흑자가 된 만큼 다른 쪽에다 더 소비하거나 저축 또는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세워가지고 이 흑자 예산, 적자 예산이라는 걸 살펴봐야 되고요. 자, 우선 그러면 자산상태표라고 하는 개인 대차제도표와 수지상태표라고 하는 개인의 수지상태표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거는 이 자산상태표는 현 상태에서 얼마가 있느냐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톡 개념, 절양 개념이라고 한다면 수지상태표는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갔냐. 그래서 이거는 플로우 개념, 유량 개념이라고 그래요. 자산상태표가 절양 개념이라면 수지상태표는 유량 개념이다. 즉,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이 흘러다니는 걸 물로 표현한다면 이 자산상태표에서는 순자산이라고 하는 거를 컨테이너에 차이는 물의 양, 얼마 차이냐 이렇게 해서 절양이라고 하는데 컨테이너로 물이 얼만큼 흘러들어가고 컨테이너에서 얼만큼 나왔느냐 이거를 따지는 몇 리터 정도나 되냐 이게 바로 수지상태표다. 그래서 플로우 상태로 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러면 수지상태표와 자산상태표는 아무 관련이 없고 별도로 따져보는 거냐?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수지상태표에서 유입과 유출이 얼마가 돼서 흑자가 됐고 적자가 됐으면 이게 바로 또 자산상태표에 영향을 주겠죠. 만약에 이쪽이 커져가지고 적자가 됐다라면 자산상태표에 부채가 증가하거나 순자산이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흑자가 돼서 수지상태표상의 유입이 유출보다 컸다. 그러면 순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또는 자산의 증가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대차대조표라는 개인의 대차대조표와 수지상태표와는 연관성도 있더라.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재무 비율이라고 하는 이제 가계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재무 비율을 분석해 보도록 하죠. 우선 자산상태표하고 수지상태표에서 순자산 규모 또는 순현금 수지 이런 것들을 나타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수지상태표와 자산상태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율을 도출해낼 수 있어요. 우선 소득 대비 소비 비율.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얼마냐? 간단하죠. 월평균 소비 지출이 월평균 소득에 비해서 얼마냐? 즉 월평균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분의 이거분의 월 소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월 소비 지출은 얼마 하느냐? 이렇게 하면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라고 그래서 이 소득 대비 소비 비율이 만약에 1이 초과되면 이거는 너무 심한 거죠. 가처분 소득보다 이게 1보다 크다라면
더 쓴다는 얘기죠. 그럼 적자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1보다 작아져야 되겠다. 1 미만으로. 즉 소득보다 소비가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권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비율.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유동성 비율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해 보면 돼요. 일단 가게가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산이 이 유동성 자산이 그 가게의 지출에 비해서 월 소비 지출에 비해서 얼만큼 되느냐 이렇게 해서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유동성 자산이 뭐에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연 가처분 소득, 연간 1년간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유동성 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유동성 자산을 그 가게가 갖고 있는 순자산에 비해서 얼마냐 이렇게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유동성 비율을 비교하는 게 여러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월 소비에 대해서 유동성 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나타낸다라면 만약에 가구주가 즉 가장이 실업이 됐다든지 그래서 소득을 상실당하면 월 평균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의 적정량은 얼마를 보통 얘기하냐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비상금. 내가 직장을 그만둬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유동성 자산이 월 소비 지출의 몇 배가 돼야 되냐면 3 이상이어야 되겠죠. 3개월 버티면 3이고 6개월 버티면 6이고 이렇게 되니까 3 이상을 권고하고요. 유동성 자산을 연 가처분 소득으로 나누면 이거는 보통 여기서 표현하면 월 소비 지출로 했는데 연간 가처분 소득에 비해서 유동성 자산은 얼마냐? 그러면 3개월 버틸려면 4로 나눠보면은요. 1년 거를 4로 나누면 3개월이죠. 그러면 이거는 0.25. 요 정도 이상이 되면 되겠죠. 0.25 이상. 순자산에 비해서 유동성 자산은 얼마냐? 이것도 25% 이상. 이것도 역시 0.25. 순자산에 비해서 유동성 자산 얼마 있으면 좋겠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부채 부담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부담 비율은 전체 총 부채에서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냐. 이 유동성 자산이 총 부채에 비해서 얼마나 되냐. 자, 부채 상환 능력을 유동성 자산으로 표현해 본 건데 총 부채의 10%에 해당하는 유동성 자산을 갖고 있어야 가게가 부채 상환에 대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순자산에 비해서 총부채가 얼마냐. 총부채가 순자산에 비해서 얼마냐. 그러면 총부채가 순자산에 비해서 얼마냐 이렇게 나타나면 가계의 지불 능력을 나타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총부채가 순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즉 이거는 순자산분의 총부채이기 때문에 이게 1을 넘지 않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1보다 크다 그러면 부채가 순자산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미만으로 이 부채 부담 비율은 총부채가 순자산에 대해서 저만큼 비율을 유지해야 되겠다. 네 번째는 자본 축적 비율. 자본 축적 비율은요. 순자산에 대해서 투자자산이 얼만큼 보유하고 있느냐. 투자자산이 전체 순자산 중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 지표는 가계가 얼마나 재산을 증식시키는 재무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선진국들은 보통 20%에서 25% 정도를 전체 갖고 있는 순자산 중에 20에서 25% 정도를 투자자산에다가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재무 비율 분석을 해본 거고요. 네 번째는 버지팅, 예산 편성이라고 해요.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지출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내가 소득을 올리게 되면 기대소득에 대한 지출 계획, 이것으로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계획을 예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 이퀄 지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걸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수지상태표에서도 앞서서 언급했듯이 흑자의 양으로 예산 편성이 주로 집행되겠죠. 가계는 예산을 적자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흑자 예산을 쓰는데, 이 예산 편성을 하려면 우선 재무 설계와 맞물려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보면요, 일단 제일 먼저 가치관, 재무 목표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객이 어떤 가치관을,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초적인 재무제표를, 기초정보, 그러니까 재무 상태에 대한 기초정보, 기초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재무계획이 수립됩니다. 이 재무계획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목표 또는 현실,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이 재무계획에 따라 재무목표라고 하는 것이, 재무목표는 저 재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죠. 얼마 동안이라는 기간 또는 얼마, 기간이나 금액, 이런 것들을 재무목표라고 하고, 저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죠. 자, 이 예산 편성은 결국 예상소득은 얼마냐, 예상되는 지출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추정해보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이런 과정을 예산 편성이라고 하고, 이 예산 편성이 끝나면 후속 재무제표, 이게 끝난 다음에 운용을 해본 다음에 다시 후속적으로 재무제표를 다시 만듭니다. 즉 재무적 성과를 다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재무관리를, 그 재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추정 소득과 지출, 실제 소득과 실제 지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예산 편성이라고 한다. 이 예산 편성은 어떤 과정으로 하느냐?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 의사결정, 실행과 통제, 그리고 평가를 해서 재무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 단계별로, 예산 편성의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특히 각 단계에서 예산에 대한 평가 단계를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죠. 예산 평가는 소비 지출이 감소됐다. 그러면 변동 지출 부분을 조절해야 되고요.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부가적인 소득의 기회를 더 고려하고, 자산을 재분배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산의 가치나 자산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 또는 부채를 재분배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자가 저렴한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든지, 재무 목표를 수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현실적인 재무 목표를 고려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고객의 재무제표 작성과 평가의 예산 편성 과정.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평가하는 것은 자금관리계획이나 개인 재무제표 작성 평가, 재무비율 분석, 예산 편성,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